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은 모처럼 아들 녀석의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아들 김동우의 생일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들 생일은 무슨 기념일처럼 챙기면서 부모 생일은 깜빡하기 일쑤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미역국이라도 한솥 끓여 먹이고 싶은 게 어미 마음 아니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 LA 갈비를 양념에 재웠어요. 동우가 어릴 때부터 제 갈비찜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거든요. 며느리 오미영은 입맛이 까다로워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 일단은 아들 녀석 입맛에 맞추는 게 상책이다 싶었죠. 묵직한 보온 도시락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괜히 마음이 설레더군요. 자식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설레는 걸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늙은이인가 봅니다. 딩동. 한참을 기다려도 안에서 기척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벨을 눌렀죠. 그제야 스피커 너머로 짜증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애미야. 아, 어머님이요? 잠시만요. 철컥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기까지 또 한 세월이 걸렸어요. 문을 열고 나온 미영이는 머리에 헤어롤을 만 채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제가 들고 온 보온 도시락 통을 보고는 입을 삐죽 내밀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그냥 오시지 또 뭘 이런 걸 다 싸오셨어요. 집에서 음식 냄새 나는 거 싫은데. 이게 자그마치 석 달 만에 만난 시어머니에게 할 첫인사라니. 기가 막혔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배운 게 있다면 쓸데없이 감정 내세워봤자 나만 손해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아들 생일인데 미역국은 끓여 먹었나 싶어서. 갈비찜도 좀 해왔다. 아, 동우 씨 생일이 오늘이었구나. 까먹고 있었네. 동우 씨는 지금 자고 있어요. 어제 회사에서 회식이 늦게 끝나서요. 자기 남편 생일도 잊어버리는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언제 와도 적응이 안 될 만큼 낯설었어요. 온통 하얀색과 회색뿐인 집은 꼭 병원 같았죠.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앉을 곳은 소파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웬 강아지 한 마리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더군요. 흰 털이 복슬복슬한 작은 강아지였는데 미영이가 저보다 더 반갑게 그 강아지를 끌어안았어요. 어머, 우리 샤넬. 엄마 보고 싶었어?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저 강아지 이름이 샤넬이랍니다. 무슨 명품 가방 이름 같은 걸 붙여놨더군요. 미영이는 저를 소파에 앉히기는커녕 샤넬이라는 강아지와 뽀뽀하고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고 온 갈비찜통은 현관 구석에 처박아 둔 채로요. 애미야, 동우는 아직 멀었니? 이따가 점심때라도 같이 밥 먹으려면 지금 일어나야 할 텐데. 아, 어머님. 저희 오늘 점심 약속 있어요. 제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기로 했거든요. 동우 씨도 같이 가야 해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걸까요? 아들 생일이라고 갈비찜까지 싸들고 온 늙은 어미는 그저 점심 약속 전에 잠시 들른 불청객밖에 안 되는 것이었죠. 서운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저만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될 테니까요. 그럼 저녁은 집에서 먹을 거니? 갈비찜이라도 차려주게. 저녁도 약속 있는데요. 요즘 새로 생긴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 어머님, 그냥 갈비찜은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알아서 먹겠다는 그 말이 절대 안 먹겠다는 말과 같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아마 저 갈비찜은 냉장고에 며칠 처박혀 있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겁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가 낑낑대며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는 동안 미영이는 샤넬이의 밥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샤넬, 맘마 먹을까? 오늘은 엄마가 특식 준비했지. 프랑스산 유기농 사료라는 것에 기름기 없는 한우 안심을 잘게 다져서 섞어주더군요. 그러고는 자기가 먼저 한 알 먹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맛있네. 우리 샤넬이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자기 시어머니가 싸온 갈비찜은 냄새 난다고 타박하던 며느리가 게사료는 맛있다며 직접 먹어보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샤넬이는 깨끗한 자기 전용 식탁에 놓인 밥그릇에서 아주 우아하게 식사를 시작했죠. 그 모습이 꼭 이 집의 주인이자 상정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는 멋쩍게 웃더군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생일은 무슨.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들 생일인데 어미가 어떻게 그냥 있니? 갈비찜 해왔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챙겨 먹어라. 아,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동우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미영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영이가 샤넬이를 쓰다듬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죠. 냉장고에 넣어뒀어. 나중에 알아서 데워 먹든가 해. 그 말에 동우는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참 한심하고 답답한 녀석이었죠. 결혼 전에는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녀석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아내 눈치만 보는 남자가 되었을까요? 셋이서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동우와 미영이는 자기들끼리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떠들었고 저는 그저 멀뚱멀뚱 앉아만 있었죠. 그들이 하는 대화는 제가 끼어들 틈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식 이야기, 새로 나온 자동차 이야기, 자기들 친구 부부 이야기.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약속에 갈 시간이 되었다며 두 사람이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화장대 앞에서 1시간을 넘게 공을 들였고 동우는 그런 미영이를 보며 오늘도 예쁜 애라며 비위를 맞추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잘 꾸며진 연극 무대 위에 저만 홀로 잘못 들어온 관객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집 잘 보고 계세요. 저희 저녁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생일인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샤넬이 밥그릇 비어 있으면 사료 좀 채워주시고요. 저기 선반 위에 있는 게 샤넬이 간식이에요. 마치 저를 샤넬이를 돌보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말투였죠. 현관문이 닫히고 텅 빈 집에 저와 강아지 한 마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거대한 정막이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갈비찜을 싸들고 올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깊은 허탈감만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들 녀석이 냉장고 문이라도 한번 열어봐 주길 바랐는데 녀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죠. 저는 힘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갖 배달 음식 용기들과 값비싼 생수병들만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넣어둔 갈비찜통은 그들만의 세상에 끼어든 이물질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성껏 만든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더군요. 혼자라도 먹을까 싶어 젓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소파에 돌아와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을까? 내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어쩌다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침도 거르고 온 터라 배가 고팠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출출하시죠? 언제 돌아온 건지 미영이가 부엌에서 그릇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약속이 취소되었나 싶었죠. 그릇에는 동글납작한 과자 같은 것들이 담겨 있고 그 위에 우유가 부어져 있었어요. 꼭 시리얼처럼 보였죠.
점심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요. 이거라도 좀 드세요. 몸에 좋은 곡물로 만든 거래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건가 싶어서요. 미운 며느리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괜찮은데. 드셔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미영이는 제 손에 숟가락까지 쥐어주며 소파 옆 테이블에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좀 이상했어요. 고소하긴 한데 단맛은 전혀 없고 뭔가 비릿한 냄새가 희미하게 났죠. 식감도 딱딱하고 거칠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걸 먹나? 건강 생각해서 설탕을 뺐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며 두어 숟갈 더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사람이 먹는 과자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아주 불쾌하고 낯선 맛이었죠. 입안에 비릿한 뒷맛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제가 먹던 그 과자가 담겨 있던 봉지를 찾아보기로 했죠. 싱크대 옆 쓰레기통에 반쯤 열린 봉지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어요. 봉지에는 영어가 잔뜩 쓰여 있었고 활짝 웃고 있는 푸들 사진이 커다랗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선명한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시니어견을 위한 연어와 오트밀 영양식.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먹었던 것. 미영이가 몸에 좋은 곡물이라며 제게 건넸던 그것은 사람이 먹는 시리얼이 아니라 늙은 개를 위한 사료였던 겁니다. 샤넬이가 먹다 남긴 혹은 샤넬이에게 주려던 바로 그 사료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입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전부 뱉어냈습니다. 헛구역질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실수일 리가 없죠. 아들 내외가 사는 이 넓은 집에 사람이 먹는 과자 하나가 없었을까요? 미영이는 봉지에 그려진 커다란 개 사진을 못 봤을 리가 없어요. 이건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저를, 이 늙은 시어머니를 개와 똑같이 취급한 겁니다. 아니, 개보다도 못하게 여긴 것이었죠. 방 안에서는 미영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아까 시어머니 오시는 바람에 그냥 들어왔어. 진짜 짜증나. 아, 근데 대박 웃긴 거 하나 알려줄까? 내가 아까 샤넬이 사료 우유에 말아드렸거든. 근데 진짜 잘 드시더라. 푸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서 동우를 대학에 보냈고 결혼할 땐 내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이 아파트를 얻는데 보태주었죠. 그 모든 세월의 끝에 제가 받은 것이 고작 개가 먹는 밥이라니. 저는 세면대에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래, 오미영, 김동우. 너희는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한 거다. 이 최연자를 너무 우습게 봤어.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것 같니? 저는 조용히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가 몇 숟갈 먹다 만 개밥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죠. 이제부터 시작될 아주 길고 재미있는 연극의 첫 번째 소품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미영아,
너희가 내게 준 이 밥상, 언젠가 내가 너희에게 아주 근사하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마. 차가운 분노가 아닌 아주 뜨거운 결심이 제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 집에서 인생의 가장 모욕적인 밥을 먹었고 동시에 제 남은 인생을 건 가장 통쾌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아들 녀석의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의 매끄러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죠. 그래, 울 때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웃어야지.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는데 울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화려한 상점들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좋은 옷들, 맛있는 음식들. 평생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살아온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뜨거운 국밥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아들 녀석 대학 등록금 낼 때는 내 겨울 외투 하나 살 돈을 아꼈더랬죠. 그 모든 희생의 결과가 고작 개밥 한 그릇이라니. 억울함보다는 차라리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이 최현자가 고작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게 아니란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빽빽했습니다. 저는 창가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옆자리에 앉은 젊은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앞자리의 젊은 부부는 갓난아기를 보며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만 홀로 멈춰버린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립감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면 내 두 다리로 서서 내 힘으로 싸워야죠. 법으로 해결할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방법이었어요. 저 교활한 며느리와 멍청한 아들 녀석에게는 법보다 더 무서운 게 필요했죠. 바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말입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내리셔야죠. 버스 기사님의 말에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내릴 정류장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며 허둥지둥 버스에서 내렸어요. 익숙한 동네 골목길로 들어서니 긴장이 탁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를 반기는 건 싸늘한 공기뿐이었죠. 그래도 역시 남의 집보다는 내 집이 최고였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던지니 그제야 오늘 겪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심장이 다시금 차갑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슬퍼할 시간은 끝났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라도 들으면 좀 나을까 싶었거든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마침 한 예능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가족이라는 제목이었죠. 평범한 가족들이 나와 자기들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았어요. 마침 화면에는 어떤 부부가 나와서 서로 못 잡아먹을 듯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쇼핑에 미쳤다고 소리치고 아내는 남편이 매일 술만 마신다고 악을 썼죠. 그걸 지켜보던 연예인 패널들은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훈수를 두더군요. 저는 세상에 사연 없는 집이 어디 있겠나 싶어 혀를 차며 채널을 돌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화면이 바뀌더니 제작진은 부부의 일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라는 자막과 함께 몰래카메라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에 부부의 평소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방송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서로에게 막말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부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고 패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걸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탁 하고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저것들의 위선을 낱낱이 벗겨내는 것. 그것보다 더 통쾌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몸을 일으켜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몇 년 전 동우가 스마트폰으로 바꿔주면서 엄마도 이제 신세대처럼 인터넷 좀 해봐라며 사준 낡은 노트북이 있었죠. 거의 쓸 일이 없어 먼지만 쌓여가던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한참 만에 켜진 화면 앞에서 저는 서툰 독수리 타법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글자를 하나하나 쳐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가족 사연 신청. 다행히 프로그램 홈페이지는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홈페이지 한쪽 구석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작은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사연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죠. 하얀 빈칸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부터 써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똑똑하게 보이면 안 됐어요. 그저 평생 자식만 보고 산 세상 물정 모르는 불쌍하고 순진한 늙은이로 보여야 했죠. 저는 일부러 맞춤법도 조금씩 틀려가며 제 사연을 한자 한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살 먹은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처음이라서 손이 다 떨리네요.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최대한 불쌍하고 가련하게. 제 평생의 연기력을 다 쏟아부을 작정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가를 가서 이쁜 며느리도 보았지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들 생일이라서 갈비찜을 해서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저에게 차마 개가 먹는 밥이라는 말은 그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썼죠. 며느리가 저에게 아주 고소하고 몸에 좋은 과자라면서 무언가를 우유에 말아주었습니다. 시장하던 참이라 고맙다고 먹었는데 맛이 참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는 차마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속이 좁은 시험이라고 할까 봐서요. 저는 그냥 며느리의 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늙은이가 되니 별것도 아닌 일에 서운해하는 걸까요? 그냥 조언이라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제가 쓴 글인데도 정말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노인처럼 느껴지더군요. 마지막으로 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칸이 있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최연자라는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치 아주 먼 길을 떠나는 기차표를 끄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화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기대감이 채워졌기 때문일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역시 이런 사연은 너무 흔해서 방송까지 되기는 어려운가 보다 싶어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지만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여보세요? 저는 일부러 힘없고 나른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연자 어머님 되십니까? 아주 젊고 똑 부러지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신지요? 아, 저는 우리가 몰랐던 가족 프로그램의 강민준 PD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실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겁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대답했죠. 아이고, PD님이세요? 아이고, 세상에. 저 같은 늙은이한테 어떻게 전화를 다 주셨대요.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저희 작가진과 함께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찾아오시기까지 별것도 아닌 일인데요. 제가 괜히 주책을 부렸나 봅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 프로그램은 어머님처럼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만드는 겁니다. 혹시 내일 오후쯤 시간 괜찮으시면 동네 편하신 카페 같은 곳에서 잠시 뵙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요. 시간이야 늙은이가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댁 근처에 있는 느티나무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드디어 작전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겁니다. 내일 만날 그 PD라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러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순진하고 불쌍한 시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가장 낡고 색바랜 옷을 꺼내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니까요.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남았는데 저는 벌써부터 느티나무 카페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혹시나 강민준이라는 PD가 먼저 와서 저를 지켜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극은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일부러 허리를 조금 더 구부정하게 숙이고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카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마주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카페 창문 너머로 안을 힐끔 쳐다보니 아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저는 드디어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커피 향이 코를 찔렀어요. 젊은 사람들이나 오는 이런 곳은 영 어색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미리 꺼내놓은 낡은 옷차림 덕분인지 제 모습은 이 세련된 카페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아주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멀끔하게 생긴 젊은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며 두리번거렸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곧장 제 쪽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연자 어머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강민준 PD입니다. 아이고, PD님.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척하며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를 내며 다시 주저앉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강 PD는 그런 저를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뭐 드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에요, 뭘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데는 비싸기만 하지. 그래도요. 따뜻한 대추차 한 잔 어떠세요? 강 PD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카운터로 가서 대추차와 자기는 아메리카노라는 것을 시키더군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능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직감이 왔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를 제 앞에 놓아주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보내주신 사연은 잘 읽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해간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죠. 아이고, PD님.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할 데도 없고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그건 누가 겪어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혹시 그날 이후로 아드님이나 며느님께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셨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겠어요? 며느리 얼굴 보기도 무섭고 아들 녀석은 마누라 편만 들 텐데 그냥 저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죠. 저는 최대한 불쌍하고 처량하게 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아들은 그런 아내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자기만 챙기는지. 이야기하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강 PD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한참 동안 제 신세 한탄을 다 듣고 난 그가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이다가 펜을 내려놓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네, PD님. 혹시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제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죠. 저는 순간 당황한 척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복수라니요. 아이고, 무섭게 그런 말씀을. 저는 그냥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만 해주면 그걸로 돼요. 정말 그걸로 괜찮으시겠어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강 PD는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진지하게 변해 있었죠. 어머님, 저희 프로그램은 그냥 싸우는 거 보여주고 억지로 화해시키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젊은 PD가 제 속마음을 전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는 제 연약한 모습 뒤에 숨겨진 단단한 분노를 이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릴게요. 어머님께서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은 연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강 PD가 씩 웃으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꼭 장난기 많은 소년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영리한 사냥꾼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본심을 조금 드러내기로 마음먹었죠. 눈물을 닦고 손수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를 마주 보았어요. PD님,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 목소리 톤이 바뀌자 강 PD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어머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어. 그는 수첩을 제 쪽으로 밀며 본격적으로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드님 댁과 어머님 댁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초소형 카메라라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러려면 자연스러운 명분이 필요하겠죠. 명분이라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머님 댁 보일러가 고장나서 며칠만 아들네 집에 머무신다거나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저희 팀이 인터넷 수리 기사나 가스 점검원으로 위장해서 집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계획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탁 쳤죠. 좋은 생각이네요. 마침 날도 추워지는데 보일러 고장 핑계는 아주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의 연기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님을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조금씩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본색을 더 쉽게 드러낼 테니까요.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연기라. 그건 제 전문 분야였죠. 저는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제 나이쯤 되면 연기하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믿어줄 테니까.
우리는 그날 카페에서 2시간이 넘도록 머리를 맞대고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전명은 미영아, 밥 먹자로 정했죠. 아주 마음에 드는 이름이었습니다. 강 PD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아들 내외의 만행을 폭로하는 것을 넘어 제가 그들을 완벽하게 제 손안에서 가지고 노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제 편이 되어 저를 응원하고 그들의 위선이 벗겨질 때마다 통쾌함을 느끼게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계획대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나다. 큰일 났다.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나 보다.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방도 냉골이야. 저는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연기를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 녀석의 귀찮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아, 진짜? 사람 불러서 고치면 되잖아요. 사람을 불렀는데 부품이 없어서 며칠 걸린다네. 나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하니? 동네 찜질방이라도 가야 하나? 아이고, 내 팔자야. 제가 찜질방 이야기를 꺼내자 동우는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아니, 찜질방은 무슨. 일단 저희 집으로 오세요. 며칠 계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겠니? 며느리가 싫어할 텐데. 괜찮아요. 일단 오세요. 아들 녀석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곧장 강 PD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디데이 확정. 곧바로 답장이 왔죠. 어머님 파이팅. 저희 팀은 내일 오전 10시 인터넷 기사로 방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간단한 짐을 챙겨 다시 아들 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갈비찜 통 대신 아주 가볍고 비장한 마음을 들고서 말이죠. 문을 열어주는 며느리 미영이의 표정은 아니나 다를까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신세 좀 지마. 보일러만 고치면 바로 갈게. 저는 최대한 미안한 척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죠. 강 PD 팀이 오기로 한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제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저는 일부러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연기를 했어요. 딩동. 드디어 벨이 울렸습니다. 미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세요? 하고 묻자 스피커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터넷 수리기사입니다. 이댁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 나왔습니다. 강 PD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을 뻔했지만 애써 태연함을 유지했죠. 미영이는 우린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죠. 애미야, 혹시 내가 신청했나 보다.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인터넷이 자꾸 끊겨서 신청했던 것 같기도 하구나. 우선 들어오시라고 해라. 제 말에 미영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강 PD와 다른 팀원 한 명이 커다란 공구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거실과 부엌 그리고 방까지 돌아다니며 점검하는 척했죠. 아, 공유기 위치가 별로 안 좋네요. 신호 증폭기를 하나 설치해 드려야겠습니다. 저기 시계 옆이 좋겠네요. 강 PD는 거실 벽에 걸린 궤종시계 옆에 작은 증폭기 모양의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죠. 다른 팀원은 부엌으로 가더니 여기는 전파 방해가 심하네요. 이쪽에 중계기를 하나. 아, 여기 장식용 호박 뒤에 놓으면 딱이겠네요 라며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여유까지 보였어요. 10분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설치를 마친 그들은 이제 인터넷 잘 터질 겁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죠. 그들이 떠나자마자 미영이는 별일이네.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신청한 거 맞아요? 라며 저를 추궁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니까.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 미안하다.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바보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들이 이 집을, 그리고 저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웃음을 삼켰죠. 미영아, 동우야. 이제부터 시작될 아주 재미있는 연극의 주인공이 된 걸 축하한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한 첫날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기억이 가물가물한 노인 연기에 막을 올렸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였죠. 미영이는 마지못해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저는 밥을 한 숟갈 뜨다 말고 갑자기 동우를 보며 물었어요. 근데 누구시더라?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동우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어머니, 저예요. 동우. 아들이잖아요. 아, 동우? 아, 맞다. 우리 아들. 아이고, 내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 미안하다. 요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저는 머리를 툭툭 치며 자책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저를 보며 젓가락으로 밥을 뒤적거리며 비웃음을 흘렸죠.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증세가 좀 심해지신 것 같은데. 아니다, 무슨 병원까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나이 들면 다 어머님처럼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는 줄 알아요? 이건 그냥 건망증 수준이 아니잖아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동우는 그런 미영이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지. 너희가 나를 완전히 마시간 노인 취급할수록 내 계획은 더 완벽해지는 거란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접시 하나를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니? 미영이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는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제일 아끼는 접시란 말이에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그만. 아이고, 이걸 어쩌나.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는 연기를 했습니다. 미영이는 빗자루를 들고 와 깨진 조각들을 치우며 온갖 신경질을 부렸죠. 그냥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사고만 치시잖아요,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거실 궤종시계 뒤에 숨겨진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을 겁니다. 시청자들은 저 가여운 시어머니의 모습에 분노하고 저 싸가지 없는 며느리의 모습에 혀를 차게 되겠죠. 오후가 되자 저는 두 번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귀에 댄 채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는 척했죠.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네, 신고할 게 있어서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제 기억을 훔쳐가는 도둑이요. 소파에 누워있던 미영이가 제 모습을 보고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들어 제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죠. 아마 자기 친구들에게 보내서 흉을 보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기를 계속했어요. 네, 아주 교활한 도둑이에요. 어제 일도 깜빡하게 만들고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게 만들고 꼭 좀 잡아주세요. 미영이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끄끄거리더군요. 저는 통화를 마친 척 리모컨을 내려놓고는 미영이를 보며 아주 해맑게 물었습니다. 애미야,
너는 아까부터 혼자 뭘 그렇게 웃고 있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재밌는 걸 봐서요. 미영이는 눈물까지 닦아내며 웃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동우에게 미영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아들 얼굴을 못 알아본 이야기, 아끼는 접시를 깬 이야기, 그리고 리모컨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이야기까지. 동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더군요. 정말이야? 어머니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내가 아까 동영상도 찍어놨어. 볼래? 미영이는 동우에게 자기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우는 영상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방 안에서 문을 살짝 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대화는 거실 카메라에도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죠. 여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미영이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야? 갑자기가 아니지. 당신도 봤잖아. 저러다가 불이라도 내면 어떡해? 우리 샤넬이 다치기라도 하면? 그리고 솔직히 나 저렇게 정신 오락가락하는 분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 무서워서 살겠어?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사람들 눈이 뭐가 중요해? 우리 인생이 중요하지. 그리고 요즘은 시설 좋은 요양원 많아. 호텔처럼 잘해놓은 데도 많다고. 우리가 돈 좀 쓰면 되지. 그래도. 당신은 맨날 그래도. 그럼 당신이 어머니 24시간 내내 붙어서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 어머니 재산도 있겠다.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 보내드리면 그게 효도지. 뭐가 효도야. 어머니 재산이라는 말에 동우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아니 강 PD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더 확실한 증거를 남기도록 미끼를 던져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을 뒤지는 척하며 중얼거렸죠. 아이고, 내 통장이 어디로 갔나 분명히 이 서랍에 넣어뒀는데. 그 통장에 내 전 재산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쩌나 아이고. 제 말을 들은 아들 내외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이가 제게 다가와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님, 뭐 잃어버리셨어요? 저희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언제는 저를 귀찮아 죽겠다는 듯이 굴더니 전 재산이라는 말에는 눈빛부터 달라지더군요. 아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찾아볼게. 저는 일부러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야 더 애가 탈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는 노골적으로 제 주변을 맴돌며 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제 가방을 열어보기도 하고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제 옷주머니를 뒤지기도 했죠. 그 모든 모습은 카메라에 차곡차곡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전의 정점을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는 척 연기를 시작했죠. 커다란 냄비에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빨래 바구니에 있던 하얀 수건 몇 장을 꺼내 냄비 안에 넣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속옷이 이렇게 더러워졌네. 푹푹 삶아서 소독해야지. 제가 냄비에 수건을 넣고 가스 불을 켜려는 순간 미영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가스 밸브를 잠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서 불 나면 다 죽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왜 그러니? 그냥 빨래 좀 삶으려고 하는 건데. 누가 냄비에다 빨래를 삶아요? 그리고 이건 수건이지 속옷도 아니잖아요. 미영이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마 공포심 때문이었겠죠. 바로 그때 저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갑자기 미영이의 팔을 붙잡고는 아주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죠. 애미야, 네가 왜 여기에 있니? 너는 우리 동우 잡아먹으려고 온 구미호지. 내가 다 알아. 내 눈은 못 속여. 저는 눈을 희번떡거리며 미영이를 노려봤습니다. 미영이는 새파랗게 질려서 뒷걸음질 쳤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섭게. 내가 오늘 너를 여기서 끝장내고 말겠다. 이리 오너라. 저는 냄비에서 젖은 수건을 꺼내 미영이에게 휘두르는 척했습니다. 미영이는 깍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연기를 하며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미영이가 동우에게 다급하게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어머니가 이상해. 나를 구미호라면서 잡아 죽이겠대. 나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빨리 와, 빨리. 수화기 너머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강 PD의 흡족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저들은 저를 위험한 치매 노인으로 완전히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를 쫓아내기 위해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더욱더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채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서 움직여 보렴. 너희가 발버둥 칠수록 너희는 내가 파놓은 무덤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오게 될 테니. 아주 흥미진진한 연극의 일막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 비밀번호를 거의 부술기세로 누르며 동우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영이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모양이었죠. 저는 여전히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젖은 수건은 제 옆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고요. 동우는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괜찮아? 동우는 저를 챙기는 척했지만 시선은 방문이 잠긴 미영이의 안위를 살피는데 더 급급해 보였어요. 방문 너머에서 미영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나 여기 있어. 어머니가 갑자기 나보고 구미호래. 나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어머니, 정말이에요? 미영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동우가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초점 없는 눈으로 물었죠. 젊은이는 누구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우리 아들인감? 제 말에 동우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조차 가물가물한, 정말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는 제 연기력에 속으로 감탄하며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몰고 가기로 했죠. 갑자기 동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도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기 저 방 안에 있는 여우가 제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제가 그걸 막으려다가. 아이고 우리 동우, 불쌍한 내 아들. 저는 제 아들을 아들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상상 속의 인물에게 아들의 안위를 부탁하는 미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우는 더 이상 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제 손을 뿌리치고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봐. 괜찮아. 한참 뒤에야 문이 빼꼼 열리고 눈물범벅이 된 미영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동우의 등 뒤로 숨었죠. 저기 저것 좀 봐. 당신 어머니 이제 사람도 못 알아봐. 나보고 구미호래. 나 저분이랑 한 집에서 단 하루도 더 못 있어. 당장 어떻게 좀 해봐. 알았어, 알았으니까 우선 진정해.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제 귀에는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자기들 방에서 문을 닫고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소리는 방 안에 설치된 카메라의 고성능 마이크에 똑똑히 녹음되고 있었죠. 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잠든 척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정말 안 되겠어. 이젠 위험한 수준이야. 이러다 우리 둘 다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떡해? 미영이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양원 이야기는 좀 그렇잖아. 친척들이 알면 어떡하고. 친척들 눈이 무서워서 우리가 위험에 처해야 해. 당신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그냥 요양원이 아니잖아. 요즘은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호텔처럼 시설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평생 모은 돈도 있으실 거 아냐. 그 돈으로 최고급 시설에 모시면 그게 불효야. 오히려 호강시켜 드리는 거지. 역시나 또 돈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저를 치워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알아내야지. 통장이랑 집문서 같은 거 어디다 두셨는지 살살 구슬려서 알아내야 한다고. 우리가 관리해 드린다고 하면서 저런 상태로 그냥 두면 이상한 사기꾼한테 넘어가서 전 재산 다 날리는 거 한순간이야. 차라리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100번 낫지. 기가 막힌 논리였어요. 사기꾼 걱정을 하는 척하면서 실은 자기들이 그 사기꾼이 되겠다는 심산이었죠. 저는 돌아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미소를 감추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최고급 요양원의 비용을 검색해보고 한 달에 얼마가 드는지, 입소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따지고 있더군요. 그 열정으로 제 생일이나 한번 챙겨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미영이는 제게 아주 상냥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푹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누룽지로 끓였어요.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칼날을 저는 똑똑히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맑게 웃어주었죠. 아이고, 우리 애미가 웬일이래. 누룽지를 다 끓여주고. 식사를 하는 내내 미영이는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죠. 어머님, 근데 어머님 통장이나 집문서 같은 중요한 것들은 잘 보관하고 계세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요. 어머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통장? 글쎄다 어디다 뒀더라.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김치통에다 넣어놨나. 저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난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딴소리를 했습니다. 제 대답에 동우와 미영이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동우가 말을 이어받았죠. 어머니, 그러다 큰일 나요.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필요하실 때마다 저희가 찾아서 드릴 테니 저희한테 맡기세요. 너희한테? 그래도 될까? 이건 내 전 재산인데. 저희가 남이에요?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저희만큼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뻔뻔한 말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대신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는 연기를 했죠.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보고. 찾아보면 너희한테 줄게. 근데 어디다 뒀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보물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낮잠을 자는 척하면 두 사람은 집안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장롱 안에 이불솜을 다 헤집어보고 부엌의 양념통까지 열어보더군요. 저는 실눈을 뜨고 그 한심한 광경을 지켜보며 이 모든 것이 카메라에 잘 담기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는 아침부터 아주 분주했어요. 미용실에 다녀와 머리를 매만지고 값비싸 보이는 새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더군요. 자기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시간인 모양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소파 구석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신났을까요? 짜잔. 보이세요, 이 영롱한 자태. 미영이는 카메라 앞에서 교태를 부리며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도 비싸 보이는 가방을 이리저리 흔들어댔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은지 미영이의 목소리 톤은 점점 더 높아져만 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뜨개질하던 것을 내려놓고 슬그머니 일어나 미영이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 앵글 안으로 쑥 머리를 들이밀었죠. 아가씨,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요? 참말로 이쁘네. 시집은 갔소? 순간 미영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의 채팅창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겠죠. 뒤에 할머니 누구? 방송 사고인가요? 설정이에요? 같은 글들이 마구 올라왔을 겁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영이가 마이크를 끄고 제게 귓속말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듯 눈만 끔뻑이며 카메라를 향해 해맑게 손을 흔들었죠. 아이고, 신기해라. 이 작은 기계 안에 사람이 많이도 들어있네. 다들 밥은 먹고 다니는가 몰라. 나가세요 좀. 제발. 미영이는 거의 울기 직전인 얼굴로 저를 카메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결국 방송은 아수라장이 된 채 급하게 종료되었죠. 미영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 바닥을 발로 쿵쿵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정말 미치겠네. 오늘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 노인네 정말 어떡하면 좋아. 저는 그 모든 분노를 온몸으로 받으며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바로 그 얼굴로요. 미영이는 한참 동안이나 씩씩거리더니 저를 포기했다는 듯이 머리를 감싸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미영이가 들을 수 있도록 거실을 서성거리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백가죽이 등에 붙겠네. 뭐 먹을 거 없나.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미영이가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직도 분노가 가시지 않은 아주 차갑고 경멸적인 표정이 어려 있었죠. 어머님, 배고프세요? 응, 배고프다. 뭐라도 좀 다오. 미영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밥은 챙겨주려나 보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미영이는 찬장을 열어 밥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베란다 구석에 놓여있던 샤넬의 사료 봉투로 걸어갔죠. 바삭, 바삭. 사료 봉투에서 플라스틱 컵으로 사료를 퍼담는 소리가 거실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미영이는 사료를 담은 밥그릇에 지난번과 똑같이 흰 우유를 붓더군요. 그러고는 제 앞에 거실 테이블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영양 만점이에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고소한 거.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이런 거라도 잘 챙겨 드셔야죠. 그래야 제 라이브 방송에 또 찬물 끼얹을 힘이라도 내시죠. 안 그래요? 그 말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확신에 찬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우유에 퉁퉁 불어가는 개밥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실 괴종시계 뒤에 숨겨진 카메라, 부엌의 장식용 호박 뒤에 숨겨진 카메라. 그 모든 눈들이 지금 이 순간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을 겁니다. 미영이의 잔인한 말투, 경멸이 가득한 표정,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이 기가 막힌 밥상까지도요. 저는 고개를 들어 미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처럼
아주 천진하게 물었죠. 애미야, 이게 뭐다냐? 꼭 돌멩이같이 생겼네. 먹어도 되는 거 맞냐? 제 말에 미영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아주 몸에 좋은 거예요. 꼭꼭 씹어 드세요. 체하시지 말고요.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삼켰습니다. 그래, 미영아. 고맙다. 너는 지금 네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관뚜껑에 못질까지 하고 있는 것이란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우유에 부른 개밥 한 숟갈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기 직전 말했어요. 아이고, 갑자기 배불러서 나는 못 먹겠다. 애미야, 너가 다 먹어라. 그날 증거는 차고 넘치도록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강 PD가 이 영상을 어떻게 요리해서 다음 주 예고편으로 내보낼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사료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곧 터져 나올 거대한 폭풍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강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라는 신호였죠. 그날 저녁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무심한 척 미영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애미야, 너는 우리가 몰랐던 가족이라는 프로그램 아니? 요즘 그거 보는 재미로 산다, 내가. 미영이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죠. 그게 뭔데요? 아이고, 그것도 몰라. 가족들끼리 싸우고 화해하고 그런 거 나오는 건데 아주 재미있어. 다음 주 예고편을 보니까 어떤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더라. 제 말에 미영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아닐 거라 확신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녁 문제의 예고편이 전파를 탔습니다. 저와 강 PD가 계획한 결정적인 한방이었죠. 가족들이 다 함께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가족 다음 주 예고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을 경악시킨 충격 실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건넨 충격적인 밥상의 정체는 아주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어두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낯익은 그릇이 화면에 클로즈업 되었죠. 미영이가 샤넬에게 밥을 줄 때 쓰는 분홍색 테두리가 그려진 바로 그 사기 그릇이었습니다. 그릇 안에는 우유의 만 과자 같은 것이 담겨 있었고요. 곧이어 그릇을 시어머니에게 툭 하고 밀어주는 며느리의 손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미영이가 그날 하고 있던 화려한 네일아트는 똑똑히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성우의 비장한 목소리와 함께 게사료 봉지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짧은 예고편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우와 미영이는 얼어붙은 듯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개밥을 먹으라고 줘? 저건 사람이 아니네, 사람이 아니야. 제 말에 미영이가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야. 저건 우리가 아니야. 그냥 비슷한 거겠지. 세상에 저런 그릇이 저거 하나뿐이겠어?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지만 미영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우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 여보. 그냥 우연일 거야. 설마 우리 이야기가 방송에 나갔을 리가 없잖아. 누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그래, 맞아. 누가 제보를 해. 어머님이 하셨겠어. 누가 했겠어. 미영이는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제가 방송국에 제보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영이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붙들고 인터넷을 들여다봤어요. 예고편 영상이 올라온 게시판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거든요.
저 며느리 신상 꼭 밝혀내자.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났다. 온 세상이 자기들을 욕하는 것 같은 기분에 미영이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동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친구들한테 우리 집 얘기하고 다녔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냐? 뭐, 너야말로 회사 사람들한테 내 흉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듣고 제보했겠지. 그들의 불안과 공포가 커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노인인 척 그들 옆에서 태평하게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깎아 먹었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단다. 다음 주 본방송이 나가면 너희는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예고편이라는 작은 미끼 하나에 저 두 마리의 물고기는 아주 제대로 낚여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예고편이 나간 후 일주일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저를 제외한 아들 내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마음으로 그들의 자멸을 관람했습니다. 미영이는 거의 페인이나 다름없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개밥 며느리라는 키워드로 새로 올라온 글이 없나 검색하는 게 일과가 되었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서는 누가 봐도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동우대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모양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술부터 찾았고 작은 일에도 미영이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죠. 그놈의 핸드폰 좀 그만 봐. 아직 우리라고 밝혀진 것도 아닌데 왜 너 혼자 난리야? 당신은 이게 지금 남의 일 같아? 인터넷 좀 봐. 사람들이 우리 집 그릇 사진이랑 당신이 나한테 사준 팔찌 사진까지 찾아내서 비교하고 있단 말이야. 거의 다 들통났다고. 그럼 어쩌라고. 지금 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집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꿋꿋하게 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동우에게 아저씨는 아침 밥 안 드시고 출근하세요? 라고 묻고 점심때는 미영이에게 새댁은 친정이 어딘가? 라며 천진난만하게 굴었죠. 제 이런 행동이 그들의 신경을 얼마나 더 긁어대는지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 PD에게서 새로운 미션을 받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접선하듯 만난 그는 제 연기력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죠. 어머님,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예고편 하나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건 저희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제 본방송을 앞두고 조금 더 강력한 미끼를 던져야겠습니다. 어떤 미끼를 말하는 건가요, PD님? 바로 어머님의 재산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장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머님께서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숨겨두셨다는 암시를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이성을 잃고 그것을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게 만드는 겁니다. 강 PD의 계획은 보물찾기 2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죠.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꼬대를 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자는 척 누워있다가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거기 아니야, 더 깊이. 항아리, 김치 항아리 속의 내 보물. 물론 저희 집에는 김치 항아리 따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잠꼬대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부엌에서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미영이가 베란다 구석에 놓여있던 텅 빈 장식용 항아리를 깨뜨려 먹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군요. 애미야,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청소하다가 실수로 제가 금방 치울게요. 미영이는 제 눈을 피하며 허둥지둥 깨진 항아리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항아리 작전이 실패하자 저는 다음 미끼를 던졌죠. 이번에는 옛날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우리 아들 새집 주려면 액자 뒤에 꼭꼭 숨겨둬야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사진 액자를 힐끗 쳐다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든 척하자 동우가 살금살금 거실로 나와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액자 뒷면을 뜯어내고 그 안을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한참 동안이나 이어졌죠. 하지만 그 안에는 먼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액자는 원래 자리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걸려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모서리 부분이 살짝 뜯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액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죠.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 참 예쁘네. 그림 속의 떡이로구나. 아들 내외는 제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서 물 내리는 소리만 나도 혹시 변기 물탱크 안에 무언가를 숨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봤죠. 그들은 점점 더 초조해하고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방송이 방영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미영이는 아침밥도 거른 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동우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한숨만 내쉬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니?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동우는 제 질문을 칼같이 잘라내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고 방송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집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퇴근하고 돌아온 동우는 말없이 술병만 비우고 있었죠. 저는 일부러 거실 텔레비전 채널을 우리가 몰랐던 가족이 방영되는 방송국에 맞춰 놓았습니다. 아들, 오늘 그거 하는 날이다. 그 못된 며느리 나오는 거. 같이 보자. 아주 재미있겠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동우의 옆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동우는 저를 뿌리치지도 못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텔레비전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죠. 잠시 후 익숙한 프로그램 오프닝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미영이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와 거실 구석에 유령처럼 서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개밥 며느리 사건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성우의 목소리와 함께 첫 번째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아들네 집을 처음 방문하던 그날의 영상이었죠. 현관문을 열어주던 미영이의 귀찮아하는 표정, 제가 싸온 갈비찜을 구석에 밀어놓는 모습, 그리고 샤넬이에게는 한우 안심을 섞어 밥을 주면서 제게는 반찬 투정을 하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얼굴과 목소리는 변조되었지만 당사자들인 그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었죠. 동우와 미영이는 숨도 쉬지 못하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있던 연예인 패널들은 영상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와, 시작부터 너무 심한데요? 어르신이 정성껏 싸우신 음식을 저렇게, 강아지가 상전이네, 상전이야. 패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들의 심장에 꽂히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옆에서 태연하게 추임새를 넣었죠. 그러게 말이야. 저 며느리 아주 못돼 먹었네. 우리 애미는 안 저러는데. 제 말에 미영이가 저를 죽일 듯이 째려봤지만 저는 못 본 척 화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영이가 제게 게사료를 우유에 말아 건네는 장면이었죠. 제가 그걸 받아먹는 모습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방송되었습니다.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한 여성 패널은 자기 엄마가 생각난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죠. 방송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일러 고장을 핑계로 아들 내 집에 들어온 이후의 모습들도 연달아 공개되었죠. 제가 정신 나간 연기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자기들끼리 비웃고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작당 모의를 하던 모습들까지. 특히 요양원 비용을 알아보며 어머니 돈으로 보내면 그게 효도라고 말하던 미영이의 목소리가 방송에 나가자 동우는 제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었죠. 저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네. 나는 이제 그만 자러 가야겠다. 너희도 얼른 자거라. 저는 태평하게 하품을 하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고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너 때문이야. 너가 그날 나한테 왜 그런 걸 줘가지고. 뭐, 너는 옆에서 보고만 있었잖아. 말리지도 않고. 그리고 요양원 얘기는 너가 먼저 꺼냈잖아. 이게 다 너가 평소에 입이 싸서 그래. 친구들한테 우리 집 얘기 다 하고 다녔지. 웃기지 마. 너야말로 회사 가서 내 흉 실컷 받겠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맹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들었죠. 아주 만족스러운 밤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연극은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두 어리석은 배우는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서로를 핥히며 무대 위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죠. 아직 진짜 하이라이트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첫 방송의 후폭풍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우와 미영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죠. 밤새 싸우고 울고 난리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어요. 살얼음 같은 침묵 속에서 그들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회사 부장님, 선영이 언니, 동창 김민수 등등 아주 다양했죠. 하지만 그들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그들 스스로도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밥을 차려 먹고 그들 앞에서 일부러 명랑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아침부터 누가 그렇게 전화를 한대니? 좋은 소식인가 보구나. 제 말에 미영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내가 무슨 일인데 그래. 됐어요. 뭘 아시겠어요. 미영이는 숟가락을 던지다시피 내려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동우는 그런 미영이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가는 발걸음이 아마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강 PD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아주 신나 있었죠. 어머님, 시청률 대박 났습니다. 어제 방송 거의 모든 채널 통틀어서 시청률 1위 찍었어요. 지금 인터넷은 개밥 며느리 찾기로 난리가 났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연기 덕분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드라마보다 재미있네 하시는데 저희 편집실에서 다들 소름 돋았다고 난리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어머님. 그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몰아붙여야 합니다. 강 PD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우리가 몰랐던 가족을 검색해보니 정말로 수만 개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방송에 나온 단서들을 가지고 그 집이 어디인지, 저 부부가 누구인지를 추리하고 있었죠. 며느리가 든 명품 가방, 저거 작년 신상인데 남편 회사 로고가 살짝 비쳤는데 대기업 로고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저 강아지 품종이 비숑이죠? 동네 비숑 키우는 사람들 수소문해 보면 금방 찾을 듯. 네티즌 수사대라는 사람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하나씩 하나씩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미영이와 동우가 느끼고 있을 공포의 크기를 짐작해 보았습니다.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채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들여다보는 기분일 테지요. 오후가 되자 미영이가 헬쑥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는 연기를 했죠. 애미야, 너 왜 이러니? 어서 일어나. 어머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 방송 멈추게 할 수 없을까요? 어머님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짓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고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애미야, 그 방송이 너희 이야기였니? 아이고 세상에. 어쩌다가 나는 정말 몰랐다. 근데 내가 방송국에 전화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나는 힘없는 늙은이일 뿐인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당사자시잖아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다 용서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제발요, 어머님. 미영이는 제 바지를 붙잡고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런 미영이를 내려다보며 아주 슬픈 표정을 지었죠. 애미야,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니? 제 말에 미영이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네. 너는 나한테 개밥을 주었잖니. 저는 그 말을 아주 나지막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빛은 더 이상 정신 나간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상처받은 한 인간의 눈빛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제 눈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기억하지. 아주 똑똑히. 그날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너희가 내 등 뒤에서 무슨 계획들을 세웠는지 나는 하나도 잊지 않았단다.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영이의 얼굴이 공포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즐거운 구경거리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전부 연기. 연기라니. 나는 그저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었을 뿐이야. 너희는 내가 정신 나간 노인이길 바랐고 나는 기꺼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지. 너희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했단다.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동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동우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의 광경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허탈하게 웃더군요. 하하 전부. 어머니 계획이셨군요. 동우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권고 사직 통지서라고 적힌 글자가 똑똑히 보였어요. 회사에서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습니다. 방송에 나온 남편이 저인 것 같다고. 결국 부장님이 부르시더군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으니 스스로 물러나는 게 어떻겠냐고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우가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 미영이가 자신의 자부심이라 여겼던 온라인 세상 속의 평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동우가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어머니한테 가끔 소홀했던 거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저희 인생을 망가뜨릴 만큼 저희가 죽을 죄를 지은 거냐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우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죠. 아들아, 너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내 어미에게 개밥을 먹였다. 그게 죽을 죄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죽을 죄더냐? 제 말에 동우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었고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저는 그 두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방송은 앞으로 몇 주나 더 남아 있었고,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 영상들은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란다, 얘들아. 너희가 내게 주었던 그 밥그릇, 이제는 너희가 직접 그 안을 채워야 할 시간이야. 아주 맛있고 값비싼 대가로 말이지.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동우의 절망적인 외침과 미영이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뒤섞여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침대에 누웠어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아주 크고 선명한 거울을 그들 앞에 놓아준 것뿐입니다. 너희의 민낯이 얼마나 흉측하고 이기적인지 똑똑히 들여다보라고 말이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며 나뒹구는 건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어요. 거실 바닥에는 값비싸 보이는 도자기 파편이 뒹굴고 있었고, 소파의 가죽 쿠션은 날카로운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죠. 밤새 얼마나 격렬하게 서로를 핥히고 물어뜯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동우와 미영이는 핏발이 선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증오와 원망,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희미한 공포가 뒤섞인 아주 볼만한 눈빛이었죠. 어머니,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망가지는 꼴을 끝까지 지켜보실 작정이세요? 동우가 밤새 잠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냉장고에서 시원한 보리차를 꺼내 마시며 대답했죠. 망가지다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대가를 치르는 법이란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뿐이야. 그걸 망가진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해야 옳지 않겠니? 벌? 이게 벌이라고요? 이건 그냥 복수잖아요. 어머니의 잔인하고 계획적인 복수극이라고요. 미영이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는 마시던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는 미영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복수? 애미야,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이렇게 시끄럽고 요란한 방법을 쓰지는 않았을 거다. 나는 그냥 조용히 너희라는 존재를 내 인생에서 도려냈겠지.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란다. 아주 오래 걸리고 아주 아픈 방식의 밥상머리 교육. 너희가 평생 받지 못했던 그 가르침을 이 늙은 어미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야. 제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노에 찬 숨만 색색 내쉴 뿐이었죠. 그날 오후부터 그들의 필사적인 반격이 시작되더군요. 저와 강 PD가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억울한 피해자인 척 여론을 뒤집어 보려고 애썼습니다. 미영이는 제 SNS 계정을 다시 열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라이브 방송이라는 것을 켰더군요. 저도 제 방에서 노트북으로 그 가증스러운 쇼를 전부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저 개밥 며느리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에 나온 내용은 모두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사실 오래전부터 저희를 내쫓고 이 집과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연기하시는 어머님께 속수무책으로 당한 불쌍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제발 저희의 진심을 믿어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참으로 가증스럽고 뻔뻔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이미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미영이의 눈물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채팅창에는 악어의 눈물이네. 끝까지 반성을 모르는구나. 연기는 시어머님보다 한 수 아래다. 같은 조롱 섞인 댓글들만 빠르게 올라왔죠. 동우는 동우대로 아는 기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치매를 연기하는 악마 같은 노모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아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몰랐던 가족 프로그램과 독점 계약을 맺은 방송사 외에는 그 어떤 언론사도 패배가 뻔히 보이는 싸움에 섣불리 끼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발버둥은 오히려 다음 주 방송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만 더욱 키워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페류나 부부가 또 어떤 거짓말을 할까 하며 두 번째 방송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방송의 주제는 두 얼굴의 부부, 그들의 진실 게임이었어요. 강 PD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미영이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라이브 방송 영상을 보란 듯이 첫 장면에 내보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입니다라며 절규하는 미영이의 얼굴 뒤로 곧바로 제가 구미호 연기를 하던 날 밤 자기들 방 안에서 나누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공개되었죠. 어머니 재산도 있겠다. 그 돈으로 최고급 요양원 보내드리면 그게 효도지. 뭐가 효도야. 통장이랑 집문서 같은 거 어디다 두셨는지 살살 구슬려서 알아내야 한다고. 우리가 관리해드린다고 하면서 저런 상태로 그냥 두면 사기당하기 딱 좋다고. 그들의 추악한 속내가 담긴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은 채로 안방극장에 똑똑히 울려 퍼졌습니다. 해명 영상 속 눈물과 그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교차 편집되며 그들의 위선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죠. 스튜디오의 패널들은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VCR을 지켜봤습니다. 와, 저는 정말 순간적으로나마 저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바보였네요. 앞에서는 눈물 흘리며 피해자인 척하고 뒤에서는 시어머니 재산 뺏을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네요. 이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방송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던진 김치 항아리와 액자 뒤라는 미끼를 덥석 물고 집안의 장식용 항아리를 깨뜨리고 가족사진 액자 뒤를 칼로 뜯어보던 그들의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전부 공개되었죠.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제 통장을 찾아 집안을 헤집고 다녔는지 그 모든 과정이 코믹한 배경음악과 함께 편집되어 나가자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통쾌하게 웃으면서도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음에 혀를 내둘렀죠. 그날 방송이 끝나자 여론은 이제 동정의 여지조차 없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어설픈 반격은 불길 속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을 향한 비난은 분노를 넘어 조롱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희대의 패륜 부부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이 그들의 이마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아주 깊은 곳에 갇혀버리고 말았답니다. 두 번째 방송의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죠. 만약 첫 번째 방송이 그들의 성에 작은 균열을 낸 수준이었다면 두 번째 방송은 그 성을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이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스스로를 유폐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방송사 로고가 박힌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아파트 입구로 몰려들고 있었죠. 네티즌 수사대라는 사람들이 결국 이 집의 주소를 알아내 인터넷에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서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죠. 김동우 씨, 오미영 씨,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나와서 해명 한마디만 해주세요. 방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동우와 미영이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 고급 아파트는 이제 그들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뜨개질을 하며 이 모든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오후 늦게 동우가 헬쑥한 얼굴로 방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현관 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인터폰 화면에 비친 수많은 기자들의 얼굴을 보며 허탈하게 웃더군요.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와서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번 할 뿐이었죠.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항복 선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인사였을까요?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결심한 듯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하얗게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동우는 그 질문들을 뚫고 묵묵히 걸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죠. 동우가 떠나고 집안에는 미영이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저녁밥을 차려 미영이의 방문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애미야, 밥 먹어라. 굶으면 너만 손해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미영이는 유령 같은 몰골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텅 빈 동우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동우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은 미영이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미영이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어요. 이제 알겠느냐? 제 나지막한 물음에 미영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버린 깊은 공허함만이 가득했죠. 너희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는 모래성이었는지를, 진정한 관계와 신뢰가 없는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으냐? 미영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른 눈물만 계속해서 흘릴 뿐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제 짐을 쌌습니다. 강 PD에게 연락해 제 집 보일러가 다 고쳐졌다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죠.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무너진 성 안에서 잔해를 치우고 다시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은 이제 온전히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미영이가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가지 마세요. 저는 미영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저 혼자 두지 마세요. 무서워요. 처음으로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너는 혼자 있어봐야 한다. 아주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서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뼈저리게 고민해 보아야 해. 그것이 네가 받아야 할 마지막 벌이다. 저는 미영이를 남겨두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미영이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주 만에 돌아온 제 집은 여전히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화분에 물을 주었죠. 시끄럽고 지저분했던 아들네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요하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두 어리석은 배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대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을지를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일뿐이었죠. 아들 내 집에서 나온 후 제 일상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쉼터에 나가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죠. 세상은 개밥 며느리 사건을 금방 잊어갔지만 저는 그 일을 제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아픈 상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표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가족 프로그램의 마지막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마지막 회는 제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이 모든 일들을 겪은 당사자로서의 소회와 심경을 밝히는 특집으로 꾸며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제 손으로 직접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마지막 방송날, 저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요란하게 치장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깨끗하게 몸단장을 했죠. 방송국에 도착하니 강 PD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 프로그램이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별 말씀을요. 강 PD님 아니었으면 저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아주 특별한 동지가 되어 있었죠.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와 조명,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방청객들의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떨렸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무대 중앙에 마련된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MC는 먼저 그동안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개밥을 먹던 충격적인 순간부터 정신 나간 연기를 하던 모습, 그리고 아들 내외의 위선이 벗겨지던 통쾌한 순간들까지. 영상을 보는 방청객들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웃어주었죠. 영상이 끝나고 MC는 저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을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행동을 보고 통쾌한 복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제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더군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에게 함부로 대해져도 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온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그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제 자식들은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픈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었던 차가운 밥그릇을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채우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안을 후회와 반성으로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들과 며느리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자식들에게 그리고 언젠가 늙고 약해질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가장 가까운 사람의 존엄성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가? 우리의 밥상은 과연 따뜻한가? 하고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스튜디오에서는 아주 길고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박수를 받으며 화면 너머 어딘가에서 허름한 월세방 안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제 아들과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제 진심이 이 차가운 전파를 타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가슴에 가닿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방송 출연료로 받은 돈을 보태 동네에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제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아들 내외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이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죄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쉼터 앞마당에 심어놓은 국화꽃이 향기를 뿜어내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안을 기웃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주 낯익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낯선 2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잔뜩 수척해진 얼굴의 동우와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낡은 옷차림을 한 미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쉼터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저 문 밖에서 제가 다른 어르신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지켜보고 있더군요. 저는 애써 그들을 못 본 척 제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들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까지 망가져 버렸을까요? 해가 저물고 쉼터의 어르신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신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요. 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2사람이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죠. 왜 이러고 서 있니? 날도 추운데 들어오지 않고. 제 말에 미영이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에 그 날카롭던 도끼는 온데간데 없고 깊은 후회와 슬픔만이 강물처럼 고여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미영이가 털썩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옆으로 동우도 말없이 따라 무릎을 꿇더군요. 일어나거라. 길바닥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면 평생을 이렇게 무릎 꿇고 살아도 부족합니다. 동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거짓도 가식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2사람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내려다보았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던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너희 정말로 죗값을 치르고 싶으냐? 제 질문에 2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부터 이 쉼터로 나와서 일을 하거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너희에게는 월급 한 푼 줄 수 없다. 그 대신 매일 저녁 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마.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내린 마지막 벌이자 동시에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매일의 정직한 노동과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들은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부터 동우와 미영이는 정말로 쉼터에 나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쌀가마를 나르고 고장난 문을 고치는 등 힘쓰는 일을 도맡아 했고, 미영이는 쉼터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렸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쉼터의 일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미영이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던 아이가 이제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들의 기저귀를 가는 일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해냈습니다. 어르신들의 더러워진 옷을 쪼그려 앉아 손빨래하며 예전에 자기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모진 행동들을 떠올리는 듯 종종 소매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땀 흘려 일한 뒤 저녁에 제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 앞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나는 흰쌀밥에 김치 한 조각, 콩나물국 한 그릇뿐이었지만 그들은 그 밥을 먹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제 길고 길었던 교육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쉼터 앞마당에 심어놓은 매화나무에 작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동우의 생일이었죠. 저는 새벽 일찍 시장에 가 가장 좋은 LA 갈비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양념에 재워 예전의 그 방식 그대로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두 사람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갈비찜을 본 동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생일이잖니. 이 어미가 하나뿐인 아들 생일인데 갈비찜이라도 배불리 먹여야지. 제 말에 동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도 조용히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과 함께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화해의 밥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용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제 마음에 남은 깊은 흉터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비로소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것은 더 이상 차갑고 모욕적인 개밥 그릇이 아닌 서로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사람의 밥이었으니까요. 아주 길고도 험난했던 저의 밥상머리 교육은 그렇게 봄의 문턱에서 비로소 따뜻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